에도의 가장 깊숙한 곳, 황금빛 병풍이 겹겹이 둘러쳐진 오오쿠. 그녀의 발치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쇼군조차 고개를 숙였고 대다수 다이묘는 그녀의 눈빛 하나에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여성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 종일이를 거머쥔 에도의 살아있는 신, 그녀의 이름은 케쇼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에도 성의 화려한 단청이 아닌 교토 니시진의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조차 없던 야채 장수의 딸 오타마. 야채 가게 딸 오타마는 어떻게 일본 최고의 권력자 케쇼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화려한 권력 뒤에 숨기고 싶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흙먼지 속에서 피어난 보석. 1627년 교토의 니시진 지역, 이곳은 직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서민들의 땀과 먼지가 뒤섞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어느 작은 야채 가게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오타마. 아버지는 혼마 소에몬이라는 평범한 상인이었죠. 적어도 공식 기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토의 뒷골목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어요. 저 아이는 혼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소문, 어느 귀족의 씨를 받았다는 소문이 속삭여졌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타마의 어머니가 보통 상인집 여자와는 달랐다는 점이에요. 오타마의 어머니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가진 한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아름다움이었죠. 교토의 먼지 속에서도 빛나는 무언가 다른 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오타마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 혼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채 가게는 문을 닫았고 남은 것은 과부와 어린 딸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재혼을 했어요. 상대는 니시진의 오쿠보 타다요시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재혼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타마 가족의 신분 상승을 위한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오쿠보 집안은 혼마 집안보다 조금 더 나은 상인 가문이었고 교토 안에서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집안이었죠.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오쿠보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타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신분을 감추고 더 나은 신분으로 보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어린 오타마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새아버지 집안의 여자들과 교류하는 모습, 말투를 바꾸고 옷차림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야채 가게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쿠보 집안의 안주인으로 변해갔죠. 오타마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믿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귀한 사람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귀한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을요. 10살이 되던 해 오타마는 교토의 한 귀족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하녀로요. 이것은 어머니의 계획이었어요. 교토는 1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고 이곳의 귀족들은 세련됨과 품격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일하며 배우는 것, 그것이 오타마에게 주어진 교육이었죠. 귀족 저택의 생활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저택의 마루를 닦고 정원을 쓸고 귀족 아가씨들의 방을 정리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무릎은 까졌습니다. 하지만 오타마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일하면서 관찰했습니다. 귀족 아가씨들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떻게 부채를 들고 차를 마시는지를요. 그들이 사용하는 말투, 그들이 읽는 책, 그들이 듣는 음악까지도 머릿속에 새겼죠. 밤이 되면 오타마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연습했습니다. 귀족 아가씨들의 걸음걸이를 따라하고 그들의 말투를 흉내냈어요. 거울이 없었기에 물통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타마는 13살이 되었고 더 이상 니시진의 야채 가게 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짓에는 우아함이 배어 있었고 말투에는 교토 귀족 특유의 부드러움이 묻어났죠. 귀족 저택의 주인 마님이 오타마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하녀들과 달랐어요.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려는 눈빛이 있었죠. 마님은 오타마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귀족 아가씨들의 시녀로 승격시킨 거예요. 시녀가 되면서 오타마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귀족 아가씨들 곁에서 그들의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기고 화장을 도왔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귀족의 삶을 배울 수 있었죠. 오타마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아가씨들이 읽어버린 책들을 몰래 가져와 밤늦도록 읽었어요. 고전 문학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 나갔습니다. 글을 모르는 것은 어머니에게 물어봤고 어머니도 모르는 것은 저택의 나이든 하녀에게 물어봤어요. 16살의 오타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모두 바뀌었죠. 1643년 오타마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에도에서 소식이 왔어요. 쇼군의 저택 오오쿠에서 새로운 시녀들을 뽑는다는 소식이었죠. 오오쿠, 그것은 일본에서 가장 폐쇄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여성들의 왕국이었습니다. 쇼군의 어머니, 정실부인, 측실, 그리고 수천 명의 여관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신분 상승의 가장 확실한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오타마를 에도로 보내기로요. 이것은 도박이었어요. 오오쿠에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다이묘 집안의 딸들, 고위 무사 집안의 딸들이 즐비했죠. 상인 집안 출신의 오타마가 그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믿었어요. 오타마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토에서 배운 모든 것, 익힌 모든 것이 그녀의 무기였죠.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출신을 들키지 마라. 네 시즌의 먼지를 털어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라. 그곳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구로 보이는지만 중요하다고요. 오타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요. 에도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도카이도를 따라 걸어서 보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오타마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걸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이묘 집안의 딸도 있었고 무사 집안의 딸도 있었죠. 오타마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거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여들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들과 같은 신분인 것처럼요. 에도에 도착했을 때 오타마는 그 도시의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교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고 에도 성은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었죠. 오오쿠 입성을 위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자들이 지원했고 그중 극소수만이 선발될 예정이었어요. 면접관들은 까다로웠습니다. 외모는 기본이고 교양과 품격, 그리고 가문을 철저히 조사했죠. 오타마의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관 앞에 앉은 오타마는 떨리는 마음을 억눌렀어요. 그녀는 교토에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우아한 말투, 단정한 자세, 깊이 있는 교양을요. 면접관들은 오타마에게 물었습니다.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오타마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교토의 오쿠보 집안 출신이라고. 어머니는 귀족 집안에서 일했었고 자신은 그곳에서 자랐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야채 가게 이야기는 빠졌고 혼마라는 성씨도 빠졌어요. 오타마는 이미 오쿠보의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오타마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녀는 오오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니시진의 먼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입성하는 날 오타마는 에도 성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성벽, 웅장한 천수각, 그리고 그 안 깊은 곳에 있을 오오쿠,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었어요.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절대로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위로 올라가겠다고요. 니시진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요. 제2장 에도성의 심장. 오오쿠는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자들이 사는 거대한 미로 같은 공간이었어요. 복잡하게 얽힌 복도와 방들, 그리고 그곳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었죠. 새로 들어온 여자들은
가장 낮은 계급인 오스에모노부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오타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선배 시녀들의 명령을 받으며 온갖 잡일을 했습니다. 오쿠의 위계는 엄격했어요. 맨 아래에는 오스에모노가 있었고 그 위에 층로, 고시추, 오츠보네 등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오토시오리라 불리는 최고위 여관들이 있었죠. 그들은 오오쿠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었어요. 오타마는 빠르게 오오쿠의 규칙을 익혔습니다. 누구에게 인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디를 걸어야 하는지를요. 실수는 곧 추방을 의미했고 추방은 곧 신분 하락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오타마에게는 교토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하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관찰했고 권력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오오쿠에는 수많은 파벌이 있었어요. 각 파벌은 자신들의 주인을 섬기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쇼군의 어머니를 섬기는 파벌, 정실 부인을 섬기는 파벌, 측실들을 섬기는 파벌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오타마는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어느 한 파벌에 너무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고립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모든 파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준비를 했습니다. 1644년 오타마가 오오쿠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낮은 계급이었지만 이미 몇몇 선배의 여관들의 눈에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일처리가 깔끔했고 말투가 우아했으며 무엇보다 눈치가 빨랐기 때문이죠. 그해 가을 오타마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카스카노 츠보네였어요. 카스카노 츠보네는 오오쿠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유모였고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오오쿠의 최고 실력자였죠. 어느 날 카스카노 츠보네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오타마가 차를 나르다 실수로 발을 헛디뎠어요. 차잔이 흔들렸지만 오타마는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잡아 차 한 방울도 쏟지 않았습니다. 카스카노 츠보네가 멈춰 섰어요. 그녀는 오타마를 바라봤습니다. 오타마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의 눈빛이 카스카노 츠보네의 마음에 남았어요. 며칠 후 오타마는 카스카노 츠보네의 시녀로 발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승진이었어요. 오오쿠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의 시녀가 된다는 것은 권력의 중심으로 한 걸음 다가간다는 의미였죠. 오타마는 카스카노 츠보네를 섬기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카스카노 츠보네는 단순히 힘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정치를 알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았으며 무엇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스카노 츠보네는 오타마에게 말했어요. 오오쿠에서 살아남으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첫째는 눈치, 둘째는 인내, 셋째는 때를 아는 것이라고요. 오타마는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카스카노 츠보네 곁에서 오오쿠의 정치를 배웠어요. 어떻게 정보가 흐르는지, 어떻게 소문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를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오타마는 이제 18살이었고 카스카노 츠보네의 가장 신이 많은 시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오스에모노가 아니었습니다. 층로로 승진했고 곧 고시추가 될 가능성도 있었죠. 그리고 1646년 오타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그날이 왔습니다.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는 당시 42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여자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카스카노 츠보네는 이에미치의 눈을 즐겁게 할 새로운 얼굴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스카노 츠보네가 오타마를 불렀어요. 이에미치의 방에 차를 대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타마는 순간 무슨 의미인지 알아챘어요. 이것은 단순한 차 시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쇼군 앞에 서는 기회였죠. 오타마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곱게 빗고 가장 우아한 자세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이에미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에미치는 방 한쪽에 앉아 문서를 보고 있었어요. 오타마는 조용히 들어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우아했고 차를 따르는 소리조차 음악처럼 들렸죠. 이에미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타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타마는 즉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충분했습니다. 차를 다 따른 오타마가 물러나려 했을 때
이에미치가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오타마는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는 교토에서 왔다고 말했죠. 이에미치는 오타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토의 어느 집안이냐고, 무엇을 배웠냐고, 얼마나 오오쿠에 있었냐고 물었어요. 오타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도 너무 적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오타마는 이에미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타마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쇼군의 눈에 든다는 것은 오오쿠에서 가장 빠른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했죠. 질투와 시기, 음모와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오타마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냉랭해졌어요. 카스카노 츠보네는 오타마를 불러 조언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쇼군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다고. 항상 다음을 준비하라고요. 오타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에미치는 오타마를 계속 불렀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시녀가 아니었습니다. 측실의 지위를 받았고 오타마라는 이름 대신 오타마노카타라는 존칭으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오오쿠에는 이미 여러 명의 측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쇼군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쇼군의 아들을 낳기 위해 경쟁했어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미래의 쇼군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의미했으니까요. 1646년 겨울 오타마는 임신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오쿠를 뒤흔들었어요. 새로 들어온 측실이 이렇게 빨리 임신하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오타마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임신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어요. 오오쿠에서는 임신한 여자를 해치려는 음모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일으키는 독, 계단에서 밀어내기, 온갖 방법이 동원되곤 했죠. 카스카노 츠보네가 오타마를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오타마를 자신의 거처로 옮겨 직접 감시했어요. 음식을 검사했고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1647년 음력 2월 24날 오타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도쿠마치였어요. 하지만 훗날 그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도쿠가와 치나요시, 5대 쇼군이 될 그 이름으로요. 아들을 낳은 순간 오타마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측실이 아니었어요. 쇼군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였죠. 오오쿠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마는 알고 있었어요. 이에미치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요. 장남 치요마츠는 이미 3살이었고 차남 이에츠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쿠마츠는 셋째 아들이었어요. 당시 일본의 계승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장남이 뒤를 잇는 것이 원칙이었죠. 셋째 아들이 쇼군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어요. 하지만 오타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정성껏 키웠어요. 최고의 스승들을 구했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쿠마츠는 영리한 아이였고 학문을 좋아했어요. 1651년 오타마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왔습니다. 이에미츠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에미츠는 48살의 나이로 급서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러웠고 오오쿠는 혼란에 빠졌어요. 장남 치요마츠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차남 이에츠나가 4대 쇼군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츠나가 쇼군이 되면서 그의 어머니가 오오쿠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요. 오타마는 한 발짝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전 쇼군의 측실이었지만 현 쇼군의 어머니는 아니었죠. 오타마는 결정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로요.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비구니가 되면 세속의 권력 다툼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었고 동시에 종교적인 권위를 얻을 수 있었죠. 오타마는 캐쇼인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오타마가 아니었어요. 캐쇼인이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지만 캐쇼인의 야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도쿠마츠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제3장 어머니라는 이름의 전쟁. 캐쇼인이 된 오타마는 에도 성안의 한 구역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비구니의 삶은 검소해야 했지만 전 쇼군의 측실이었던 그녀에게는
적절한 예우가 주어졌어요. 작지만 단정한 정원이 있는 거처였죠. 하지만 캐쇼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생각은 아들 도쿠마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도쿠마츠는 영리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좋아했고 특히 유교 경전에 조예가 깊었어요. 그의 스승들은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고요. 하지만 도쿠마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셋째 아들이었어요. 4대 쇼군 이에츠나의 동생이었지만 직접적인 후계자는 아니었죠. 캐쇼이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부처님께, 신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빌었습니다. 아들이 쇼군이 되게 해달라고요. 1651년부터 1680년까지 캐쇼이는 거의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지냈어요. 비구니로서 경전을 읽고 절에 시주하고 불공을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그녀는 오오쿠의 여자들과 관계를 유지했고 막부의 고위 관리들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했고 인맥을 관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캐쇼이는 도쿠마츠를 위해 최고의 스승들을 구했어요. 유교학자, 무술사범, 그리고 정치를 가르칠 수 있는 노련한 관료들을요. 도쿠마츠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유교 경전의 정통한 인물로 명성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가 쇼군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였습니다. 4대 쇼군 이에츠나에게는 아직 후사가 없었어요. 그는 건강했고 젊었으며 언제든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에츠나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면 도쿠마츠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죠. 캐쇼이는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나이는 늘어갔어요. 이미 50대였고 아들도 30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회의 창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죠. 1680년 캐쇼인이 5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5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4대 쇼군 이에츠나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곧 위독한 상태가 되었어요. 막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논의해야 했죠. 이에츠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음 쇼군이 될 것인가? 가장 유력한 후보는 2명이었어요. 이에츠나의 동생인 도쿠마츠, 그리고 사촌인 마츠다이라 츠나타카였죠. 막부의 원로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츠나타카를 지지했어요. 그는 강건했고 무예에 뛰어났으며 이미 영지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도쿠마츠는 학자 기질이 강했고 온화한 성품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혈통이었습니다. 도쿠마츠는 3대 쇼군 이에미치의 직계 아들이었어요. 츠나타카는 반계였죠. 일본의 전통적인 계승 원칙에 따르면 직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캐쇼이는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움직였어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캐쇼이는 먼저 오오쿠의 실력자들을 움직였어요. 그녀는 비록 비군이었지만 여전히 전 쇼군의 측실이었고 오오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오쿠의 여자들은 캐쇼인의 편을 들었어요. 다음으로 캐쇼인은 막부의 고위 관리들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대로 호타 마사토시가 중요했어요. 호타는 막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고 그의 의견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캐쇼이는 호타를 만나 간곡히 부탁했어요. 도쿠마츠가 쇼군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선대 쇼군의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타는 캐쇼인의 진심을 보았고 결국 도쿠마츠를 지지하기로 했죠. 1680년 5월 8일 이에츠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40살이었고 후사를 남기지 못했어요. 같은 날 막부는 다음 쇼군을 발표했습니다. 도쿠마츠, 즉 도쿠가와 츠나요시였어요. 캐쇼인의 30년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 자신은 쇼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53살의 나이에 캐쇼인은 인생의 제2막을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54세에 찾아온 인생. 츠나요시가 5대 쇼군으로 즉위한 날 에도 성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에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새 쇼군의 등극을 축하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사람은 캐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33년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 날을 꿈꿔왔죠. 츠나요시는 즉위하자마자 어머니를 최고의 예우로 대접했습니다. 캐쇼인에게는 오오쿠에서 가장 좋은 거처가 주어졌고 수백 명의 시녀들이 그녀를 섬겼어요. 비군이었던 그녀는 이제 사실상 에도 성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캐쇼인의 지위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츠나요시는 효자였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캐쇼인의 의견을 물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캐쇼인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비구니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오쿠와 막부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몇 개월이 지나자 캐쇼인은 조금씩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오쿠의 인사에 개입했고 막부의 관리 임명에도 의견을 냈어요. 츠나요시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캐쇼인이 추천하는 사람은 승진했고 캐쇼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밀려났죠. 사람들은 캐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캐쇼인은 영리했어요. 그녀는 노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들을 통해 일했고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에도 성의 모든 것이 캐쇼인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682년 캐쇼인은 55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어요. 막부의 대신들조차 캐쇼인의 눈치를 받고 다이묘들은 캐쇼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캐쇼인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아들의 후사 문제였습니다. 츠나요시에게는 여러 명의 측실이 있었지만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넷이 태어났죠. 캐쇼인은 초조했습니다. 츠나요시에게 아들이 없으면 또다시 후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위해 새로운 측실을 구하고 기도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캐쇼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무렵 캐쇼인에게 한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류코였어요. 그는 진원종의 승려였고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난 인물이었죠. 류코는 캐쇼인에게 말했습니다. 쇼군께 아들이 없는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살생의 업을 씻지 않으면 대가 끊길 것이라고 했어요. 캐쇼인은 류코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그녀는 류코를 자신의 종교적 스승으로 삼았고 그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류코는 캐쇼인에게 막대한 불사를 권했습니다.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경전을 베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살생을 금하라고 했어요. 캐쇼인은 류코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막부의 재정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절들을 후원했어요. 에도 곳곳에 새로운 절이 세워졌고 기존의 절들은 호화롭게 개축되었습니다. 그리고 1687년 캐쇼인과 류코의 영향으로 유명한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바로 살생금지령이었어요.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 이것은 불교적 자비심의 발로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령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개를 죽이면 사형, 개를 다치게 해도 엄벌,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어도 사람이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츠나요시를 견공 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의 쇼군이라는 뜻이죠. 에도의 거리는 떠돌이 개들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개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캐쇼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후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도 막부 재정의 파탄도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캐쇼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막부의 대신들조차 그녀의 결정에 감히 반대하지 못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즉시 파면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에도 성 안에서 캐쇼인은 쇼군 위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츠나요시가 형식적인 결정권자였다면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캐쇼인이었어요. 캐쇼인은 70살이 넘어서도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오오쿠의 일을 챙겼고 막부의 보고를 받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집착했습니다. 권력에,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츠나요시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살생금지령도 막대한 불사도 류코의 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캐쇼인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절을 짓게 했고 더 많은 불공을 들였어요. 막부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고 백성들의 불만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캐쇼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한 가지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제5장 집착이 낳은 비극. 1690년 캐쇼인은 64살이 되었습니다. 아들 츠나요시가 쇼군이 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손자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캐쇼인의 집착은 이제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불경을 읽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어요. 절에 보내는 시주는 끝이 없었고 승려들에게 주는 후원도 엄청났습니다. 류코는 캐쇼인의 이런 상태를 이용했어요. 그는 더 많은 불사를 요구했고 더 극단적인 금지령을 제안했습니다. 캐쇼인은 류코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어요. 에도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어요. 농사를 짓다가 벌레를 죽여도 처벌받았고 쥐를 잡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감히 대응하지 못했죠. 특히 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에도 곳곳에 개 보호소가 세워졌고 떠돌이 개들이 그곳에 수용되었어요. 막부는 이 개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매일 개들에게 밥을 주고 건강을 돌보느라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죠. 어느 순간 에도에는 10만 마리가 넘는 개가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유지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어요. 막부의 재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백성들에게 세금이 더 부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쇼군을 비판하면 목이 날아갔고 캐쇼인을 욕하면 온 가족이 유배되었습니다. 막부의 대신들도 걱정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막부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캐쇼인에게 직언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캐쇼인의 정책을 비판했던 대신들은 이미 다 물러나 있었죠. 캐쇼인은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어요. 손자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1694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츠나요시의 유일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의 이름은 토쿠마치였습니다. 캐쇼인은 기뻐서 울었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고 츠나요시의 혈통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죠. 에도 성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도 기뻐했어요. 이제 살생금지령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캐쇼인의 집착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손자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토쿠마츠를 위해 더 많은 불공을 들였고 더 많은 절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1696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토쿠마츠가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캐쇼인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의원을 불렀고 모든 승려를 동원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고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토쿠마츠의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1697년 토쿠마츠는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캐쇼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손자가,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린 후계자가 사라진 거예요. 캐쇼인의 슬픔은 에도성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츠나요시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유일한 아들을 잃었고 어머니는 슬픔에 빠져 있었죠. 막부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몇 달 후 캐쇼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 달랐어요.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캐쇼인은 손자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불공이 부족했고 선행이 모자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살생금지령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를 잡는 것도 물고기를 낚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심지어 모기를 때려잡아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이 막혔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감히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캐쇼인의 귀에 들어가면 끝이었으니까요. 캐쇼인은 저를 더 짓게 했습니다.
에도 곳곳에 새로운 절이 들어섰고 기존의 절들은 엄청난 후원을 받았어요. 막부의 재정은 완전히 바닥났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류코는 캐쇼인의 이런 상태를 더욱 부추겼어요. 그는 더 많은 불사가 필요하다고, 더 많은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캐쇼인은 류코의 말에 따랐고 류코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었죠. 막부의 재정 상황은 위기 수준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걱정했지만 아무도 캐쇼인을 말릴 수 없었어요. 치나요시조차 어머니의 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에도의 거리에서는 은밀히 캐쇼인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두 침묵했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캐쇼인의 권력은 여전히 절대적이었습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에도 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꿨고 그녀의 결정이 막부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쇼인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손자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들의 후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깊어졌고 그 집착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역사는 이 시기를 일본 에도 시대의 가장 암울한 시기 중 하나로 기록합니다. 한 여인의 모성애가 어떻게 공포정치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기였어요. 제6장 마지막 투쟁. 1703년 캐쇼인은 76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에도 성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출신이었어요. 캐쇼인은 평생 자신이 니시진 야채가게 딸이었다는 사실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오쿠보 집안의 딸이 되었고 쇼군의 측실이 되었고 쇼군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지위도 그녀의 출신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에도 성 안에서는 아무도 감히 캐쇼인의 출신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캐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요. 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요. 캐쇼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교토 조정으로부터 높은 관직을 받는 것이었어요. 일본에는 두 개의 권력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도의 막부, 즉 무사 정권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토의 조정, 즉 천황과 귀족들의 세계였죠. 막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정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관위 제도는 조정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관위는 신분과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높은 관위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죠. 캐쇼인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높은 관위를 받아 자신의 출신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감히 자신이 상인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위를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어요. 조정에 막대한 헌금을 해야 했고 교토의 여러 절과 신사에도 거액을 기부해야 했습니다. 캐쇼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막부의 재정이 이미 바닥났다고 해도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더 쓸 수 있었죠. 1703년부터 캐쇼인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교토 조정에 사절을 보냈어요. 천황께 막대한 헌금을 바치겠다고 교토의 여러 절과 신사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토 조정은 환영했어요. 조정은 상징적인 권위만 있을 뿐 재정은 늘 궁핍했습니다. 에도 막부로부터 오는 거액의 헌금은 조정에게 절호의 기회였죠. 캐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교토의 여러 절에 막대한 자금을 보냈어요. 황실이 후원하는 센유지절이 재건되었고 여러 황족 묘소가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캐쇼인은 자신의 고향인 니시진 지역의 절들에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곳의 절들을 호화롭게 개축하고 새로운 불상을 봉안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캐쇼인이 자신의 과거를 덮는 작업이었습니다. 니시진을 화려하게 만들어 자신이 그곳의 비천한 출신이었다는 기억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교토 사람들은 캐쇼인의 후원에 감사했습니다. 절들은 재건되었고 거리는 아름다워졌으며 일자리도 생겼어요. 사람들은 캐쇼인을 칭송했습니다. 1704년
캐쇼이는 조정으로부터 정의위의 관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관위였어요. 황족과 최고위 귀족들만 받을 수 있는 지위였죠. 하지만 캐쇼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관위를 원했어요. 최고위 관위인 종일위를 받고 싶었습니다. 종일위는 일본 관위 체계의 최정점이었어요. 천황의 직계 가족이나 석관과의 가장 같은 극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관위였습니다. 여자가 종일위를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죠. 캐쇼이는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조정에 보내는 헌금은 끝이 없었고 교토의 절들과 신사들은 계속해서 재건되었어요. 막부의 재정 담당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미 바닥난 재정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캐쇼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츠나요시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고 대신들은 침묵했죠. 1705년 캐쇼인은 78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약해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어요. 그의 캐쇼인은 마침내 종일위를 받았습니다. 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최고위 관위를 수여받은 거예요. 수여식은 교토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천황이 직접 참석했고 모든 고위 귀족들이 모였어요. 캐쇼인은 에도에서 교토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78살의 노구를 이끌고요. 수여식 당일 캐쇼인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귀족 여자들이 입는 정장인 주니토에를 입었고 머리에는 황금 장식을 달았어요. 그녀는 천황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일위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캐쇼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니시즌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그 소녀가 이제 일본에서 가장 높은 관위를 가진 여자가 된 거예요. 캐쇼인은 이제 명실상부한 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출신을 문제 삼을 수 없었어요. 공식 기록에 그녀는 종일위를 가진 고귀한 혈통의 여인이었죠. 에도로 돌아온 캐쇼인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어요. 평생의 굴레였던 출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죠.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막부의 재정은 완전히 파탄났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극에 달했어요. 캐쇼인이 교토에 쏟아부은 돈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이 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막부 재정 위기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캐쇼인의 개인적인 야망이 국가 재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지만 캐쇼인 본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신분 상승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백성들의 고통도 막부의 재정도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죠. 캐쇼인은 종일위를 받은 후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니시즌의 오타마는 사라졌고 종일위 캐쇼인만이 남았습니다. 제7장 에도 성에 지는 꽃. 1709년 캐쇼인은 82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우 노쇠해 있었어요. 걷는 것도 힘들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그해 가을 캐쇼인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긴 세월 동안 혹사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예요. 에도 성 최고의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고요. 츠나요시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효자였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캐쇼인이 쇼군 위의 권력자였다는 것, 그녀 때문에 막부가 어려워졌다는 것, 그런 것들은 츠나요시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캐쇼인은 그저 어머니였죠. 캐쇼인은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살생금지령을 계속 유지하라고, 절들을 계속 후원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덤을 훌륭하게 만들어 달라고요. 1709년 8월 25일 캐쇼인은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니시진에서 태어나 에도 성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82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캐쇼인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종일위를 가진 최고위 귀족으로서의 예우였어요. 에도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고 교토에서도 조정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캐쇼인의 무덤은 에도의 조조지절에 마련되었어요. 화려한 묘소였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이었죠. 캐쇼인은 죽어서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캐쇼인이 죽자 에도 성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감히 그녀의 정책을 비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죽자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막부의 대신들은 츠나요시에게 간언했습니다. 살생금지령을 완화해야 한다고, 막부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절에 대한 지나친 후원을 중단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츠나요시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는 살생금지령을 계속 유지했고 절에 대한 후원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는 츠나요시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캐쇼인이 죽은 지 불과 5개월 후인 1710년 정월, 츠나요시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64살이었습니다. 츠나요시가 죽자 그의 정권도 함께 끝났습니다. 다음 쇼군으로 이에노부가 즉위했고 그는 즉시 개혁을 단행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살생금지령 폐지였습니다. 이에노부는 이 악명 높은 법령을 즉시 폐지했어요. 에도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23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법이 드디어 사라진 거예요. 개 보호소도 폐쇄되었습니다. 1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풀려났고 막대한 유지비도 절감되었어요. 막부의 재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대한 지나친 후원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노부는 막부가 종교기관에 쏟아붓는 돈을 대폭 줄였어요. 그 돈을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막부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캐쇼인과 츠나요시 시대의 정책들은 하나둘씩 폐기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시대를 지우듯이요. 역사가들은 캐쇼인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캐쇼인을 권력욕의 눈먼 악녀로, 막부 재정을 파탄낸 장본인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원흉으로 기록했어요. 에도 시대의 역사서들은 캐쇼인을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집착, 그녀의 종교적 광기, 그녀의 사치와 낭비가 상세히 기록되었죠. 캐쇼인은 일본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민중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캐쇼인의 성공 스토리가 전설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캐쇼인의 출세땀에 매료되었습니다. 니시진의 야채 가게 딸이 쇼군의 어머니가 되고 종위위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특히 가난한 여자들에게 캐쇼인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죠. 오타마노코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구슬가마, 즉 호화로운 가마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신분 상승 결혼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었죠. 캐쇼인처럼 신분을 뛰어넘어 성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캐쇼인의 이야기는 소설이 되고 연극이 되고 노래가 되었어요. 물론 실제 역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민중들의 버전에서 캐쇼인은 영리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녀의 성공은 정당한 보상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캐쇼인에 대한 평가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캐쇼인을 여성의 권력 의지를 보여준 인물로 재평가했어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여자로요. 다른 학자들은 캐쇼인의 집착을 모성애의 왜곡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공포정치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요. 현대 일본에서 캐쇼인은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를 악녀로 보는 시각도 있고 성공한 여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녀를 희생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의 피해자였다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캐쇼인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여자였고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 인물이었습니다. 캐쇼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분의 의미, 권력의 본질, 모성애의 양면성, 그리고 개인의 야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오늘날까지도 오타마노코시라는 말은 일본에서 사용됩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것을 뜻하죠. 캐쇼인의 이야기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계절은 바뀌고 세월은 흘렀지만 그 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캐쇼인이 걸었던 복도, 그녀가 앉았던 방, 그녀가 바라보았던 정원,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이제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죠. 캐쇼인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성공담이자 비극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어요. 권력, 지위, 명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캐쇼인은 행복했을까요?
82년의 삶을 마감하며 그녀는 만족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과 운명과 그리고 세상과요. 오타마노코시, 구슬가마. 이 말은 여전히 일본 사회에 살아 있습니다. 신분 상승의 꿈,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 그것은 캐쇼인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캐쇼인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악녀로, 성공한 여성으로,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로. 아마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진실일 겁니다. 캐쇼인은 복잡한 인간이었어요. 야망과 모성애, 집착과 신심, 교활함과 진실함이 뒤섞인 인물이었죠. 그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캐쇼인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싸웠고, 끊임없이 올라갔으며, 끊임없이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았든 나쁘든 캐쇼인은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일본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죠. 우리 시대에도 캐쇼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극복하려 애쓰는 사람들,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사람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사람들이요. 캐쇼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요. 300년 전에도 성에서 생을 마감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니시진의 먼지 속에서 태어나 에도 성의 권력 정점에 올랐던 오타마, 캐쇼인.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흙먼지에서 꽃으로 피어난 여인의 전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